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내내 언론에 등장하면서 우리 국민을 여러 측면에서 허탈하게 만든 세계 잼버리 대회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까지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에서 열린 천주교 시국 기도회와 대구 중구의회 소식, 그리고 대구시 행사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와이드 코너에서는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천용길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제,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천주교 시국 기도회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우선 천 기자. 네. 이런 행사 대구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행사 아닙니까? 근데 전국에서 많은 성직자가 대구로 모여서 함께한 행사라지요? 네. 전국 곳곳에서 70여 명의 신부와 40여 명의 이 수녀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7일 저녁에 이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일반인 참석자도 약 1,000여 명 정도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를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면 이 시국 미사, 시국 기도회가 4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 대구에서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렸거든요. 보통 시국 미사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집전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성당에서 열리게 되면 미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야외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 시국 기도회가 됐던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대구에서는 이 시국 미사, 기도회를 집전할 성당을 찾기가 어려워서 네. 228 기념공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최했고, 네, 그렇지만 미사는 아니었다. 네, 네. 사제단이 낸 성명서 보니까요.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슬기롭게 이 싸움을 치러 나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다소간 비장해 보입니다. 이태우 기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 이 말 그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체 임기 60개월에 약 4분의 1이 지난 건데요. 벌써부터 민생은 매우 고달퍼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주변에서는 온갖 의혹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교인으로서 또 성직자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이런 기도회를 연 것이죠. 자, 기도회를 이끈 원유술 대구 삼덕성당 주임 신부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 국가가 또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팻말 중에 하나 들고 있는 김거짓, 장모, 주가자의작이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듯합니다. 거기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요. 이날 성명서 내용에 한국 사회의 거의 전 영역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 이런 내용들이 기도회 내용에 있고요. 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탓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축구하는 내용을 보자면 보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좀 바뀌면 대한민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주고 싶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천 기자? 네. 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에서 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 보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대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병운동과 항일운동 그리고 독재를 끊어내는 시발점이 됐던 2.28 민주운동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남 출신 정치 집단의 기만과 오만에 포획돼서 정치적 조롱과 혐오의 섬으로 이 대구가 전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면서 이 대구 시민들의 역할을 사재단이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김영식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이 대표의 강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구 세력은 대구 경북을 정치적 거점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끈질기게 이어왔고 연명해 왔습니다. 대구는 오만한 통치자들이 과오를 범할 때마다 기웃거리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서문시장으로 상징되는 대구가 어쩌다가 불의하고 오만한 통치자들을 환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독재자들의 안전한 거점, 맹목적 숭배지, 불의한 권력과 오만한 통치자들을 향한 열렬한 환대와 12구 참사를 비롯한 현실의 순환자들에게는 가혹하고도 잔혹한 맹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는 비정한 도시, 누추하고 값싼 대구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 보수의 성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이 보수의 성지 대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근데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도 이 대구를 또 보수의 성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대구 시민들, 대구시를 향해서 이런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 이 가령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제를 비판하는 것과 일본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일본인을 비난하는 것을 이 동일시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방금 천 기자의 그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의 출석 정지 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 원래 차명회사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해충돌 방지법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명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구 중구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 위반이 있던 배태숙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태숙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로 중구의원이 됐는데요. 그 당초에는 중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결론이 엉뚱하게 난 겁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변예주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 중구의회와 모두 8차례 걸쳐 1,600여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1인 회사. 대표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감사원에는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구의회와 계약한 실질적 당사자는 누구일까? 감사 결과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한 겁니다. 배 의원 회사의 이메일로 중구청과 업무 연락을 하고 유령회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배 의원 회사가 사들이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사과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에 본 의원이 별도의 지시나 유도, 청탁,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4일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또 징계하면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중구의회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존재한 이유가
구정을 견제하고 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하고 이런 활동이 있어야 그게 의회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활동 없이 뭐 비리나 일삼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들 혈세만 아깝죠. 네, 방금 보도에서 봤듯이 이 4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제명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표가 이 2표만 나왔습니다. 이 제명이 통과되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출석 정지 30일 안을 상정했고 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면서 출석 정지 30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보태면 출석 정지라고 하는 결정은 의회장에 출석하지 못하는 결정입니다. 의원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30일 동안 휴가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태숙 의원에 대해서 증거가 더 나오면 다시 한번 징계를 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 중구 의회의 이런 모습 이 주민들은 어떻게 볼지도 사실 궁금해진 대목입니다. 네, 뭐 이런 행태들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19 감사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처럼 의회에서 이게 통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예천군의 한 의원이 미국 캐나다 연수 가가지고 술집에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의원 제명 처분이 내려졌는데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18년도였을 겁니다. 그 안동 MBC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군의원 2명이 군의원 자리를 잃게 된 거죠. 제명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군의원 2명은 법원에다가 그 이런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그런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두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배태숙 의원에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대구 시민단체가 그 배태숙 의원과 대구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계약 담당자까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사기, 직무유기,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말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대구시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월에 대구시 장애인 대상 후보를 공모하면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문제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천 기자. 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시영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권익 옹호팀장이었습니다. 이 장애 극복이라고 하면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손상된 상황,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데 이 극복을 못하는 이 장애인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게 차별이다라고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면서 대구시에 의견 표명을 했는데요. 이 대구시가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장애 극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 보건복지부 이 공문에도 있어서 이 대구시도 이를 반영해서 앞으로 행정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보태자면 국가인권위도 말입니다. 이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 이 단어를 앞으로 통용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단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인권위는 오늘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칫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면 결국 장애인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을 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비하인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둘 다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최저임금 이야기 대구대 이승엽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예. 시간당 올해는 1만 원이 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예. 이 관심과는 달리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 상당히 그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삶이 팍팍해지면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상당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9,860원으로 결정된 거는 결국은 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수준이 결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근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요, 예. 자세히 또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결정 과정의 기간만 봐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예. 결정되기까지 네. 이 협상 기간 역대 최장기 심의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예.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11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입장이 팽팽하고 교착 상태 오래 지속됐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해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기 불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측과 사측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입장차가 커서 그 입장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측면도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 한국노총의 김준영 그 금속노련 사무처장님이 광양에서 이제 그 파업 관련 그 활동을 하시다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부상을 입는. 근데 이분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구속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못하니까 노측이 원래 9명이 대표가 있는데 노동자 대표가 이제 8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제 협의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본 내용도 그렇지만 그 다른 중간에 문제들이 생긴 같이 끼어들어서 외부적인 변인이 네. 생겨가지고 네, 심의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최저임금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의 생활도 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정작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주먹구구식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 이제 노동부 산하에 있긴 한데 독자적인 기구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사회적 대화의 형태로 노사공이라고 하는 3개의 집단이 같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 9명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는 노사의 각종 입장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안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익위원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네.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공익위원들이 균형 잡힌 공정한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개입을 해주면 그게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정권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거나 본인들과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 공익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을 반영시키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결정을 노사정이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두 양측의 입장은 어차피 평평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인데 임명을 국가가 네. 정부 근데 이제 측에서 국가가 하더라도 네. 소위 말하는 정말로 공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공익위원들을 선정을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네. 뭐 이번 정권은도 그렇지만 저번 정권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권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의 정책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공익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계속 네. 노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핵심인데 이것들을 잃었다는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권 상관없이 집권을 한 정권의 노동 정책에 맞게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편향성, 공정하지 못한 측면 어떤 내용들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난번 대선에서는 여야 막론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자기 임기 안에 또는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여야 그 후보들이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공약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반증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 최저임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초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막 되니까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에는 또 최저임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정치적인 논란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저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이제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많이 높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존립의 가치를 양쪽이 다 훼손하고 있는 이런 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을 이렇게 굳이 노사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합의해서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공익이 결정을 하는데 공익은 정부 쪽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거면 그냥 정부가 결정해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형식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만 취하지 말고 실질에서 그런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신들한테 좋은 게 있는 거죠. 결정은 원하는 대로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도 원하는 대로 하고 책임도 당신들이 지시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니컬한 반응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최저임금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이유는 경영계 최종 요구안이 거의 채택이 된 것 같다. 물론 이 교수님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노동계가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여러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세계 각국은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반영이 덜 돼서 사실상 노동계는 임금 삭감에 가깝다. 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주장 어떻게 이 교수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임금 삭감이라기보다는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2.5%가 올라간 건데 물가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을 보면 코로나 기간에 최저임금,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내내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각국의 연방 정부들이 금리를 높여가지고 이제 물가를 잡는 경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 정도 이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률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낮게 결정된 이유는 물가를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임금 비용을 더 이상 높이고 싶지 않다는 재계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희생되는 거냐? 저는 노동자가 희생된다. 근데 그 노동자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고, 요거를 시장임금과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제도로서 만든 제도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수님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점은 일종의 하나의 가이드라인,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게 더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편 경영계도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이 자꾸 오르고 너무 올라서 이렇게 되면 경영에 하는데, 특히 고용을 하는데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거는 흔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일자리가 준다. 예. 왜냐하면 고용하기에 네.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이 두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 최저임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임금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이 제도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되돌려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후에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많이 줄었느냐, 그럼 그거와는 별로 관계가 없이 오히려 경제 환경에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러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의 어떤 그 경영 환경이 더 좋아지고 일자리가 그러면 늘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최저임금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임금 노동자고 어떻게 보면 한계 주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과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실제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면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임금 비용이 올라가는, 그 노동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르지 않았을 때보다는 힘든데, 문제는 이제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재료값이 올라가는 거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액수로 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인건비 이외의 다른 비용 상승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소상공이나 경영을 하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재료비나
원자재, 뭐 설비 이런 거는 고정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인건비는 변동,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올라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불만이 적지만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인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체감되는 것과 이 통제 효용감에서 오는 차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는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적용 자체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경영계는 계속해서 이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하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사용자의 전략적인 주장이지만 저는 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세 번째로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안 좋은 거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로 지급을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고정되는 비용으로 이제 그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요거를 대부분의 해외 사례에서 보면 이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들이 전체의 10%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들이 한 10% 미만인 건데 그 차등 적용의 10%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 업종별 차등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예비 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라고 하는 걸로 하면 전체의 3%가 안 됩니다. 몇 개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전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차등 적용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차등 적용을 하는 몇 개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차등을 하냐면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지역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차등 적용 얘기가 나온 게 2018년도부터 경영계가 이제 주장을 사용자 쪽에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차등 적용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해외 사례에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안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차등 적용을 지역별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법에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현재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업종별 차등을 동일한 지역에서 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편의점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도소매와 음수거업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대구 지역에 어디는 10,000원인데 어디는 9,000원이다 그러면 알바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일을 할 거냐.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은 인력난이라고 하는 거에 현실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히려 사용자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용자가 굳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별로 그렇지 않다.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다. 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실현 가능성도 적다. 네.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준 최저임금 기준은 9,860원인데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11,832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주휴 수당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안 주기 위해서 쪼개기 고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휴 수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되는 거는 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명료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료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주휴수당을 그래서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일단은 맞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주휴수당을 주다가 안 주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노동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 이외에 임금을 사용자가 또는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줄이게 되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줄이게 되면 이거 이제 불이익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네.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는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급이나 다른 임금 항목으로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급을 받는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급제로 하는 분들에게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임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본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다른 임금 제도와 맞물려서 논의를 조금 더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이 부분은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쪼개기가 가능하거나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불투명한 제도를 그냥 선명하게 알려진 확립된 제도안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 편입 자체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급이나 아니면 고정 임금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기본급 플러스 고정수당 하면 통상임금 이제 정기성, 고정성, 일류성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통상임금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 이게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다른 임금의 바탕이 되는 네. 거니까 이거를 주휴수당을 여기에 통합하는 순간 다른 임금에 대한 부대 수당이 비용이 기본급으로 전환되는 순간 부담이 다른 것과 합쳐서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경영- 복잡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네. 자, 최저임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것 하나만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자료가 예. 이 비혼, 예. 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조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노동계에는 비혼이고 결혼 안 한 단신, 혼자 사는 가구의 생계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 저임금 노동자의 일반적인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가구 생계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비혼 단신 근로자로 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가구 내에서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즉 가구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가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가구를 할 거냐 단신으로 할 거냐가 결국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높이느냐 낮추는 영향 요인으로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 진척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휴수당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최저임금의 절대적인 수준과 함께 다른 쟁점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서로 이 노동자 경영계 둘 다 마음에 안 차하는 이 최저임금 제도지만 그나마 이 법정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죠. 최저임금 미만율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제 미만율을 계산할 때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두 가지 통계 자료 조사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부 통계하고 통계청 통계를 하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 조사로 하면은 거의 한 13% 정도 내외가 되고 노동부 자료로 하면 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한 3.4% 정도 됩니다. 네, 적지 않군요.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자. 여쭙고 싶은 말씀 많지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방향,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 짧게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소위 말하는 소득 구조의 어떤 형태가 소득 구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저는 저임 노동자의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결정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평균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 방식은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사정이 합의하는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의 노사정 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지만 외형적으로는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정과 책임 구조를 하나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최저임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권도 아닌 집권 여당의 중요 당직을 맡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 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연맹의 관계자와 참여한 여러 나라의 유수 언론에서는 이번 대회의 난맥상을 짚으며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경험과 기억을 가진 국민들에게 우리의 능력과 수준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들을 듣고 있노라면 왜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승리라는 비아냥을 들은 여가부 장관만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도 대책이 몇 번씩 바뀌는 혼란스러운 사태의 와중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국무총리의 사진은 국민을 더 아연하게 했습니다. 압도적 무능,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한마디가 이번 사태를 평가하는 그 어떤 말보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